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아들을 모아 생업을 일으킨 김생. 김모는 군산 사람으로 그 읍의 공생이었습니다. 관직에서 일찍 물러나 물건 파는 상인이 되어 인근 읍의 장시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나이가 젊고 풍류도 많아 가는 곳에서마다 여자를 범하고 그때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낳는 아이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 번 관계를 맺은 여자라도 반드시 관가에 알려서 혼인 문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으로 낳은 아들을 헤아려 보니 모두 83명이나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흘러 장성한 아들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태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서 부인을 얻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갑을 양년에 흉년에 김생은 파라코가 됐고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지 않은 아들도 있었지만 온 아들만 해도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 모이자 그들을 이끌고 김제와 만경 사이 넓은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다 긴 행랑 모양으로 백역한 집을 지어 70여 명 아들이 칸마다 거처하게 했습니다. 아들들은 각각 장기를 살려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업을 일삼았습니다. 자리를 짜는 놈, 신을 삼는 놈, 질그릇을 굽는 놈, 대장장이 일을 하는 놈 등 갖춰지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김공 부부는 편안히 앉아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 들판은 어영청 둔전으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른 봄철을 맞아 김생은 아들들을 이끌어 힘써 개간하고 매미를 먼저 파종해서 여름에 600~700석을 거두었습니다. 다음해에는 보리, 콩, 팥 등을 심어 가을에 거의 1000여 석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논을 만들어 벼를 심어서 가을에 전년의 2배나 더 수확했습니다. 이같이 3년을 하니 집재산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김생은 어영청으로 직접 가서 그동안 버려진 밭을 개간한 사실을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헐값으로 토지를 얻어 영원히 마름지주를 대리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경작을 해서 먹으니 그로부터 10여 년 뒤까지도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인구가 점차 늘어나 김씨촌은 수백 호나 되는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번창할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얻은 약거간꾼. 지금 서울 효자동에서 약재를 사고 파는 일을 중개하는 사람인 약주룹은 늙도록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방을 전전하며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습니다. 영주께서 육상궁에 행차하신 4월 어느 날 소낙비가 퍼부어 도랑물이 넘쳤습니다. 임금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약방으로 몰리니 방안과 처마 밑은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이때 약주룹도 방 안에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내가 소시적 세제를 넘던 때의 비 같구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에 어찌 고금이 있단 말이오. 그때 가히 웃을 만한 일이 있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지요.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년 여름이었지요. 외왕년이 떨어져 내가 빠른 걸음으로 동래부에 가서 사오려 했지요. 정오 무렵에 세제를 넘는데 점사를 지나 외진 곳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왕좌왕 비 피할 곳을 찾다가 산기슭에 초막집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 들어갔죠. 거기에 한 노처녀가 있었어. 내가 우선 옷을 벗어짰는데 처녀가 옆에 있으면서 피하지도 않더군요.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관계를 가졌죠. 처녀도 난색을 보이지 않더군요. 조금 뒤 비가 그치길래 나는 처녀가 사는 곳도 묻지 않고 떠나버렸죠. 오늘의 비가 정녕 그때의 비와 같아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처마 밖에서 평두건을 쓴 아이가 곧장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세제의 비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옆 사람이 그를 가리키자 그 아이는 즉시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준 행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약주름 역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옷을 벗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옷을 벗으니 아이가 뒤쪽 허리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제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초막집을 지키고 계셨죠. 비가 내리던 날 길손과 한 번 일을 치르고 나서 바로 임신하시어 저를 낳으셨답니다. 제가 점점 자라나 말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웃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안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께 자세히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아까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그때 어머니께서 언뜻 보셨다는데 아버지 왼쪽 볼기에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 팔도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에도 3차례나 들어왔답니다. 오늘로 6년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으니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마땅히 온 힘으로 농사를 지어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지금까지 수절하고 계시고 외가 또한 가난하지 않으니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다 기이한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약방 주인도 내실에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아들을 만났다고 하니 세상에 어찌 이같이 희귀한 경사가 있을까. 주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뛸 듯이 기쁜데 하물며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나?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약주릅도 기쁘기는 하지만 오래 살던 서울을 졸지에 떠나려 하니 슬픈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노잣돈도 걱정되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행囊속에 돈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라고 힘써 권하면서 행囊 속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주니 5, 6냥은 되었습니다. 주인 역시 10여 냥을 주었습니다. 약주릅은 날이 개자 여러 사람과 작별을 고하고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아들도 얻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게 되어 유유자적하게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덕을 베풀어 아이를 살린 이생. 서산 동아미 씨는 무인 집안 중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 몇 대조 선조 중에 후덕한 군자가 있었습니다. 가을날 대청에 앉아 타작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일산을 쓴 풍채 좋은 관원 한 사람이 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고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인사를 하자 이생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모년에 이미 황천객이 되었는데 오늘 위풍을 크게 떨치며 이렇게 오다니 자네 아직 인간 세상에 있는가? 내가 인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네. 죽고 나서 명부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지. 오늘은 서신차사로 호남 땅으로 가는 길이네. 내포에 이르러 평소 정이 생각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잠시 들렀다네. 자네가 이미 천연두를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평소 관대하고 후덕한 자네의 성품으로 보아 악착같이 일을 하지는 않겠지. 물은 남의 집 귀한 자식, 아비 없거나 어미 없는 자식, 영리한 자식, 장래가 촉망되는 자식들은 비록 용서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용서하고 살려주어 덕을 베푸는 게 좋겠어. 정말 그래 주게나. 두시는 몇 마디 주고받고서 홀연 떠나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또 들르겠네. 마당 가득히 타작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으니 이생 혼자만 보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동짓달이 되자 과연 두신이 또 들렀습니다. 말과 수레에 실은 것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생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따라온 사람들을 보니 그 중에 나이가 12세 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골격과 용모를 보니 귀한 집 아이인 것 같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 집 아들인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두신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호남 모읍 김씨 집 아이인데 사정이 불쌍하고 가련하기는 하지만 우리 실정이 워낙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잡아가는 것이네. 이생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나 들어봄세. 저 아이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지. 3대 과부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 집도 가난하지 않고 나 역시 측은히 여겨 순한 병만 주고 별 잡탈 없이 떠나려 했네. 그런데 송신하는데 선물이 너무 많았다네. 저승의 관례상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일행 중에 다른 말이 없고 또 짐을 질 사람도 없으니 부득불 저 아이를 짐꾼으로 잡아가게 되었다네. 이생이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네 그려. 자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되었는가. 저 아이 집에서는 두신이 무사히 나가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풍성하게 올렸지.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서 오히려 아이를 잡아가니 자네의 인자하지 못함이 어찌 이리도 심한가. 우리 집에 말 한 필이 있으니 지금 당장 주겠네. 아이 짐을 대신 지게 하고 아이는 본가로 보내줄 수 있겠나. 두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러자 이생은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끌고 왔습니다. 잠시 뒤 말이 죽었습니다. 두신은 아이가 지고 있던 물건들을 말 등에 옮기고 아이는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니 홀연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이생이 한가롭게 앉아 있는데 부인이 탐감아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생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으니 전라도 모읍 김생가의 안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주인 댁에 은택을 입어 다행히 회생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댁의 몸을 의탁해 함께 살려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리도 훤하게 하시오. 우리 아이가 무사히 천연두를 겪고 송신을 했는데 갑자기 기가 막혀 죽었습니다. 초빈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초빈에서 연기 같은 기운이 일어났지요. 가서 파본이 어물했던 줄이 모두 풀어지고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는 두신이 서산동암 이생원님 댁에 들어가 말을 주고받은 일과 우리 아이 대신 말을 보낸 일을 역력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공의 은덕에 깊이 감격하여 뼈에 새겨 있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집안의 온 물건을 다 옮겨와 의탁할 곳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생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에 집을 마련해 주고 아이에게는 일시 성을 주었습니다. 그 후예들이 번성해서 오늘날 큰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미 씨에는 천좌와 천우 두 파가 생겼다 합니다. 해란강의 유래, 용정진에서 맑고 맑은 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비암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왼쪽에는 주암산이 창공을 떠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강을 사이에 두고 비암산과 주암산 기슭에는 의족해 사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양쪽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강물에 애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였으므로 이 강물을 제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비암산 기슭마을에는 인물이 곱고 고기금을 잘 뜨는 란이라는 처녀가 있었고 주암산 기슭마을에는 힘이 세고 농사일 잘하는 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해와 란은 늘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밭에 나가 일도 같이 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정이 들어 날따라 그 정이 두터워져 갔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지은 곡식을 산처럼 쌓아놓고 강에서 잡은 고기를 알뜰히 말려 두rum지어 쟁여놓고 엄동설안을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내리덮이고 번개와 우레가 요란하더니 폭풍우 속에서 웬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대가리에 뿔이 2개 나고 온몸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악마는 말을 타고 1000근짜리 장도를 한 손으로 휘두르며 달려와서 대성지로 하였습니다. 천하의 땅은 모두 내 것이로다. 악마는 양식과 말린 고기를 모두 떨어가고 또 두 마을에서 미녀까지 납치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힘골센 악마를 물리칠 궁리가 금시 생각나지 않아 그저 바람처럼 날아가는 악마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목숨을 부지하려 했으나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물속을 기우시 들여다보았더니 거울처럼 맑던 강물이 들죽처럼 흐렸으니 고기인들 어떻게 흐린 물속에서 살 수 있으라. 고기들은 어디론가 진작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듬해 가을이 돌아오자 포악한 악마는 또 달려와서 양식과 미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두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는 흐린 물이 흘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올해나 내년이나 하고 기대를 걸었으나 해마다 모조리 빼앗기고 먼지만 털고나 앉았습니다. 참을래야 참을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 악마를 죽이고자 목숨을 걸고 판가리 싸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농민들은 호미를 들고 어부는 노를 들고 일 떠났고 힘장사 해는 섯을 푸른 장검을 비껴들고 사람들의 앞장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악마는 또 1000근짜리 장도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용감한 해는 날쌔게 뛰어나와 대성지로 하며 악마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악마는 감때 사납게 희웃으며 서슴없이 덮쳐들었습니다. 해는 장검을 번개치듯 휘두르며 그놈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해와 악마는 강가에서 번쩍번쩍 칼부림을 하였는데 해의 장검이 악마의 목에 닿는가 하면 악마의 1000근짜리 장도가 맞고 나였습니다. 싸움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서산봉에 기울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끝내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미를 들고 노를 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악마를 찍어 죽이라고 해에게 기세를 돋우어 주었습니다. 후원의 외침과 더불어 해의 칼이 번쩍하더니 악마의 대가리가 털썩하고 강가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헐떡거리며 땀을 훔치는 해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환성은 천지를 진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가에 떨어져 펄떡펄떡 뛰던 악마의 대가리가 목에 다시 붙었습니다. 악마는 되살아나서 눈을 부릅뜨며 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해는 하루 종일 싸운 터에 기운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또 천지를 진감하는 외침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후원 소리에 기운을 얻은 해는 노한 사자마냥 달려들어 단칼에 놈의 모가지를 또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놈의 대가리는 또 재차 대붙었습니다. 박투는 다시 멀어졌으나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런데 해는 이미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해를 후원하면서 올가미를 악마의 목에 뿌렸습니다. 악마가 올가미를 번개같이 벗기려는 순간 해의 장검이 번쩍하고 악마의 모가지를 잘랐습니다. 악마의 대가리가 또다시 붙으려고 풀떡풀떡 뛰는 위기일발의 찰나에 란이 나는 듯이 달려와 치마폭에 싼 매운재를 악마의 모가지에다 확 쳤습니다. 악마의 대가리는 다시 붙으려고 펄떡였으나 매운재 때문에 다시 붙지 못하고 그 흉측스러운 몸뚱이는 궁하고 땅에 자빠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악마의 시체를 강물 속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두 마을 사나이들은 용감한 해를 죽혀들고 아낙네들은 영리한 난을 둘러싸고 승리의 환성을 높이 높이 올리었습니다. 이날부터 강물은 이전처럼 맑아지고 고기들도 떼지어 오락가락 헤엄치었습니다. 악마와 싸워 이긴 강변에서
용감한 해와 총명한 난의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꽃과 소나무로 장식된 용배 속에 앉아 있었고 두 마을 사람들은 잔의 미주를 따라들고 그들의 행복을 축하하였습니다. 용감한 해와 총명한 난이여 해란이여. 그때부터 이 강 이름도 해란강이라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옛날 어느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물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이 작은 우물 속에서 물벌레들을 잡아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물 위에 저같이 높고 넓은 하늘이 있는 것이로다. 이 물과 하늘에는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자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잠옷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호련히 창하는 물소리와 함께 우물 안이 뒤덮일 듯하였습니다. 개구리는 깜짝 놀라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요란스럽던 우물이 잔잔해져서야 개구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물을 거의 덮을 것 같은 큰 놈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놈으로 저보다 몇 곱절 큰 놈이어서 더럭 겁이 났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한참 생각하여 보니 이 세상에는 저보다 더 센 자가 없겠는데 웬 놈인가 하여 그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놈아 너는 어떤 놈이기에 내 허락도 없이 이 나라로 왔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개구리의 꾸짖음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또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여긴 거북은 잠잠히 눈만 껌뻑거리다 한 발을 덥석 들어 개구리를 누르면서 이 당돌한 놈아 내가 무슨 주인이란 말이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개구리는 거북의 한쪽 발에 눌리워서 배가 터질 것 같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거북은 그제서야 다리를 들어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노연한 개구리는 혼비백산하여 다시는 더 어쩔 엄두도 못 내고 그 앞에 끌어앉아 빌면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나라 하늘에서 오셨는지요? 조남은 뉘대기십니까? 내가 무슨 대왕이란 말이냐? 나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왔는데 거북이라 한다. 거북의 말을 듣고 개구리는 우물 안을 한 바퀴 휘 돌아다니고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거북님이 대왕이 아니라면 당신이 사는 그 바다라는 곳은 어디 있으며 그 바다는 이 나라보다 더 큽니까? 그리고 당신보다 더 힘센 자가 있단 말입니까? 거북은 너무 어이없어서 뾰족한 대가리를 찔룩거리며 냉소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라란 말이냐? 이는 육지에 있는 우물이다. 육지의 우물이란 것은 세상에 비하면 이 우물 속에 물 한 방울만도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사는 바다는 육지보다도 3배나 더 크다. 그런데 육지와 바다에서는 나 같은 것을 한 입에 10마리 100마리라도 통째로 삼키는 큰 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우물을 100개라도 마시는 거물들이 부지기수이다. 개구리는 거북의 말을 듣고 한참 눈알을 꺼벅거리면서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제 사는 곳을 자랑하지 않는 자 없구나. 개구리는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세상이 크고 괴물이 많다는 것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내 놈은 이 우물 안에서만 살다 보니 이 우물 안 밖에 모른다. 너에게 아무리 말해주어도 너는 이 우물에다 비할 뿐이다. 그러니 너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줄 터이니 내게 엎혀라. 고하였습니다. 개구리는 할 수 없이 거북의 등에 엎였습니다. 거북은 우물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육지이다. 그리고 저 끝없이 출렁거리는 물은 바다라 한다. 개구리는 과연 제가 살던 우물에다 비할 바 없이 넓고 크므로 놀라서 거북에게 물었습니다. 이 큰 육지를 며칠이면 다 다녀볼 수 있습니까? 거북은 하도 갖잖아서 앙천대소하였습니다. 그러는데 뱀 한 마리가 개구리를 노리고 구불거리며 기어왔습니다. 거북은 개구리에게 저 뱀이 너를 잡아먹으려 오니 빨리 피하라 고하였습니다. 저렇게 가느다랗고 팔다리가 없는 놈이
나를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너는 한 입에 통째로 삼킨다. 그러는 새에 뱀은 벌써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러나 거북이 때문에 달려들어 물지는 못하고 혀만 날름거렸습니다. 개구리는 그제야 뱀이 자기를 먹자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하니 거북이가 개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는데 큰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긴 주둥이로 뱀의 목을 집어물고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본 개구리는 쪼그리고 앉은 채 눈알을 띠룩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뚜껑바위. 경북 영주군 속칭 광산이라는 마을 뒷산 영주시가지가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시원스러운 곳에 바위에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 마을에 송석이라는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십리나 떨어진 영주 문정리 한천이라는 서당으로 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송석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무들의 놀림감이 되어서 따돌림과 문매까지 맞았습니다. 이를 한탄한 송석은 어느 날 글 공부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멀리 떨어진 연못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노승이 나타나 이 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먹으면 힘이 솟아나느니라.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과연 잉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잉어를 잡아먹고 나니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서당에 돌아오니 여러 글동무들이 서당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먹고 대추씨를 던지며 이 바보 천치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송석은 화가 나서 당장에 대추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송석의 힘은 세상에 알려져 송장수로 불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송장수는 문정리 앞을 흐르는 남원천이 장마로 물이 많이 불어 상여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주와 상여꾼을 태워 두 손으로 성큼 들어 건너게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송장수의 힘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일부 간신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송장수를 모함하고 집안에서는 화를 면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장수는 어머니께 농담 삼아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송장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었더니 송장수는 괴성을 지르며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은 날로부터 며칠 후 문정리 못둑에서 송장수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용마가 등에다 송장수가 입었던 갑옷을 싣고 못둑을 빙빙 돌면서 울다가 끝내는 갑옷을 이 뚜껑바위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광산에는 이 뚜껑바위 속에 송장수의 갑옷이 들어있다고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을 빌어보면 날씨가 맑은 날이라도 뚜껑바위를 해칠 마음으로 뒷산에 올라가면 당장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이 바위를 보호하여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도 때 옛날 중국은 대국이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소국인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어느 심술궂은 중국의 임금이 사신을 보내 까다로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즉 조선에는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다는데 그 한강에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척의 배에다 실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주문을 받은 우리나라 임금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흐르는 한강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퍼 올릴 수도 없거니와 또 그 많은 물을 퍼 올린다 해도 한 척의 배에다 실어 보낼 그런 큰 배는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내라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생기지 않아 임금님은 괴로웠습니다. 그래 하루는 머리가 좋다는 조정의 신하들을 불러들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척의 배에다 실어 보낼 수 있다는 묘안은 나올 리가 없어 신하들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정승이 임금님 앞에 나아가 좋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한 임금님은 어서 그것을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정승의 말을 다 듣고 난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여 뛸 듯이 기뻐하며 어서 답장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천자에게 보내는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퍼보낼 준비는 다 되어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강물을 실을 만한 큰 배가 필요하며 그 배는 모래를 300자 이상 쌓아 올려 돛대를 만들어야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소국이라 그런 많은 모래가 없으니 귀국에서 북쪽의 사막이라도 헐어 300자 모래 돛대를 만들어 배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시면 곧 한강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실어 보내겠습니다. 이 답장을 받은 중국의 천자는 아무 말도 못했으며 그 후 다시는 까다로운 주문을 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